저는 올해 72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고 10년 동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노후자금 3억 원이 단 한 장의 보증서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했던 사람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믿었던, 그리고 지금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정확히 1년 반 전, 아들 민수가 처음으로 제게 돈 이야기를 꺼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아들의 얼굴은 이상하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40살이 된 아들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도 맞벌이를 하는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손주들 학원비 정도는 제가 300만 원씩 보태주고 있었지만 그것도 제 퇴직금과 분식집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요.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6개월 안에 배로 불려서 갚을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아들이 확실한 사업 기회라고 하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건넨 지 한 달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잘 되고 있는데 확장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해요. 5천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번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줍니까? 하지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민수 인생이 끝나요. 회사 동료들은 다 투자해서 성공했는데 민수만 기회를 놓치면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주세요. 손주들 얘기가 나오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결국 5천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6개월 안에 꼭 갚아라.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민수 집을 찾아갔더니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 주민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7천만 원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저는 대한저축은행 채권추심팀입니다. 아드님 김민수 씨의 대출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억 3천만 원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 보증도 선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방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작년 8월 15일자로 연대보증인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작년 8월 15일 그날은 민수가 5천만 원을 빌려갈 때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회사 서류인데 도장만 찍어주세요라고 했던 종이가 기억났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연대보증.
서류였다니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2억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3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에게 이미 7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회사 퇴직금 1억 원, 분식집 운영하며 모은 돈 1억 5천만 원, 아내 적금 4천만 원, 비상금 1천만 원, 정확히 3억 원이었습니다. 35년 회사 생활과 10년 자영업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2억 3천만 원에 석 달치 연체 이자까지 붙으면 2억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분식집을 팔아야 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분식집은 제가 퇴직 후 10년간 운영했던 곳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분식집을 급매로 내놨습니다. 원래 시세가 1억 5천만 원이었지만 급하게 팔다 보니 1억 2천만 원에 넘어갔습니다. 3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매주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매일 나가서 떡볶이를 만들고 순대를 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수고했어, 철수 씨. 단골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퇴직금 1억 원, 분식집 매각 대금 1억 2천만 원, 아내 적금 4천만 원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2억 6천만 원 하지만 1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은 신용대출이 어렵습니다. 담보가 있으십니까? 남은 건 우리가 사는 아파트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잡으면 안 돼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재산인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1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율은 연 6%였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2억 5천만 원을 만들어 은행에 갚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완납 처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니요. 저는 그 말이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통장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35년 회사 생활, 10년 자영업,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담보대출 1천만 원과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90만 원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산해봤습니다. 국민연금 90만 원에서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담보대출 이자 5만 원을 빼면 65만 원이 남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에 65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식비, 교통비, 병원비, 공과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내는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어야 했고 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씩 병원비가 나갔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기던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이걸로는 못 살아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2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알아봤지만 너무 연세가 많으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도 체력이 안 되실 것 같다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2주일을 헤매다가 겨우 찾은 일이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면접 날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경비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억 원을 날렸다고, 아들에게 속았다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도 할 겸 해보려고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관리소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결국 채용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새벽 4시 출근, 오후 2시 퇴근이고 한 달에 4일 쉽니다. 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 유니폼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35년간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제가
이제는 경비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김철수 경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단지를 순찰하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살 수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김 과장님, 여기서 무슨 일을? 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야.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동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또래였지만 골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침 골프를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게.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동료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35년을 함께 일했는데 이제는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이 나왔습니다. 200만 원 통장에 200만 원이 찍혔습니다. 35년 전 신입사원 때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월급이었습니다. 72살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치우고 민원을 처리하고 단지를 순찰한 대가였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68살 아내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시급 만원 하루 4시간 한 달에 90만 원이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쉬어야 하는 몸인데도 아내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국민연금 90만 원, 제 월급 200만 원, 아내 청소일 90만 원 합쳐서 380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왔더니 아내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흔들었더니 겨우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저혈당이 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쓰러지십니다.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줄이면 살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약 잘 먹으면서 조심할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68살 아내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매일 어린이집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제 잘못 때문에, 제가 아들을 믿은 잘못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6개월째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잘 크고 있을까? 저희 생각은 할까? 어느 토요일 오후 단지를 순찰하다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앉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손주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훈이는 6개월 사이에 훨씬 커 보였습니다. 지훈아 목이 메었습니다. 지훈이 옆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푹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손에는 슈퍼마켓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이 6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달려와서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만 하고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아니면 반가워해야 할까요? 지금 어떻게 지내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방에서 공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와이프도 마트에서 일합니다. 전세금도 다 날려서 지금은 월세살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비닐봉지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려고 많지는 않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권 수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데 50만 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이터 한복판에서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확실한 투자라고 속여서 그 사람도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용서해주세요. 아빠가 매일 울어요. 우리 할머니도 보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유니폼을 입은 노인 앞에 무릎 꿇은 중년 남자 오는 아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소리를 지르자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민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가져가. 너희도 살기 힘들 거 아냐? 손주들 먹여 살려야지. 아버지,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발. 민수가 다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나는 너한테 받을 게 없어. 그냥 가. 다시는 오지 마. 돌아서서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훈이가 할아버지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서 손주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닫고 창문 밖을 봤습니다. 민수가 지훈이 손을 잡고 놀이터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 회사 생활, 10년 자영업, 평생 모은 3억 원.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진짜 슬픈 건 아들을 다시는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주들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비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받아주시지 않아도 계속 보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편지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그 돈 받았으면 우리가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매달 5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저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장에 쌓이도록 놔뒀습니다. 600만 원이 됐습니다. 왜 안 쓰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쓰는 순간 뭔가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용서인지 미련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비 일을 합니다. 아내도 여전히 어린이집 청소를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일과 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여행 갈 돈도, 취미를 즐길 여유도 없습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보내옵니다. 같은 시기에 퇴직한 친구들은 지금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다녀오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도 원래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하고 조금씩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여유롭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서
이제 1시간 이상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아내의 당뇨도 심해져서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일을 줄이세요. 하지만 줄일 수 없습니다. 일을 줄이면 살 수 없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건 미래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75? 80? 몸이 완전히 망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할까요? 민수는 그 후로도 석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냅니다. 조금씩 모아서 꼭 갚겠다는 내용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도 살기 힘들다는 것을요. 공장 일로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월세를 내면서 어떻게 저희에게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젯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닐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경비 유니폼을 입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반 전보다 훨씬 늙은 얼굴이 보입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72살이지만 80살처럼 보입니다. 경비실로 걸어가며 생각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인가요? 보증을 선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이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해야 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일해야 합니다. 경비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민수가 보낸 600만 원이 있는 통장입니다. 가끔 이 통장을 꺼내서 봅니다. 숫자를 바라봅니다. 600만 원 1년 동안 민수가 보낸 돈입니다. 이게 용서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련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지훈이 생각이 납니다. 놀이터에서 울면서 할아버지, 아빠 용서해주세요라고 하던 그 아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겠죠. 잘 크고 있을까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요? 민수 생각도 납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그 모습. 야윈 얼굴, 푹 꺼진 뺨 아들도 힘들게 살고 있겠죠. 공장에서 일하며 월세를 내며 아이들을 키우며. 그래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단지 순찰을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일어서서 유니폼 재킷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1년 반 전보다 훨씬 늙은 얼굴이 보입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관절이 쑤십니다. 하지만 걸어야 합니다. 순찰을 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이게 72살 노인의 새벽입니다. 이게 35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의 노후입니다. 이게 평생 모은 3억 원을 잃은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